안녕하세요. 나이브TV의 블랙아웃 BC입니다. 오늘은 2월 6일 토요일입니다. 예, 어느새 2월 첫째 주가 다 지나가고 있네요. 예,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월요일에 업로드하고, 이번에는 토요일에 업로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대한민국의 가계부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최백은 교수 등장하게 됩니다. 자, 1월 24일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트위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도 적극적인 국가 재정 역할을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건전한 국간을 가진 나라가 세계 최악의 빚을 지고 있는 국민에게 인색해서야 되겠습니까? 어려운 국민에게 참 잔인한 소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 최악의 빚을 지고 있는 국민. 왜 이런 표현을 했나 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작년 11월 25일에 조선일보의 칼럼이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가계부채 세계 최악, 3년여 만에 나라도 가계도 모두 빚더미.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5%로 세계 1위 수준. 이 자료가 이제 국제금융협회 자료입니다. 국제금융협회 IIF의 자료고요. 이 수치가 이제 일본과 유로존, 미국보다도 높은 수치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원인이 이제 청년, 무주택자들의 영끌, 비투로 주택담보대출 3분기에 17조 원, 그 다음에 마이너스 통장까지 동원해서 기타 대출 22조 원, 그리고 증권사 융자액 17조 원, 그래서 임대차법 통과로 인한 이제 전월세값 상승, 그 상승 때문에 생긴 대출, 이런 것들을 이제 원인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요, 국제금융협회에서 이제 발표를 한 게 지난 여름이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이제 국가별 가계부채 조사를 했고요. 이 보도가 이제 작년 여름에 7월 20일에 나왔습니다. 그때에서 보도된 것들을 보면은 이제 경향신문,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는 이제 가계부채가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매일경제에서는 이제 7월 22일 기사로 2020년 이제 1분기에 17조 원 증가한 가계대출 중에 15조 원이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관련 대출이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정책이 이제 약간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기사를 냈고요. 이게 연말에 가까워지면서 이제 이런 부동산 관련 대출과 이제 GDP 대비 가계부채를 높은 것을 지적하는 그런 기사가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 원인의 이제 정부 정책 실패로 이제 규정을 했고요. 이 부동산까지 지금 당장에 다루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부동산 얘기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세계 GDP 대비 이제 가계부채 현황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그 국제금융협회에서는 이제 한국 1등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2019년 기준으로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검색 결과는 이제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라는 이제 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이제 확인을 했고요. 이때 보면은 이제 한국이 2020년 6월 기준으로 이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98.6%라고 나옵니다. 98.6%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세계 7위. 그러니까 국제금융협회에서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 유럽 국가들은 이제 각각 개별 국가들의 상태를 얘기를 하지는 않고 유로존 아니면 유럽 평균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계 7위입니다. 그래서 한국 위에는 이제 어떤 나라가 있느냐? 1위가 스위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호주,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이렇게 있습니다.
호주와 네덜란드를 제외하고서 이제 북유럽 국가들, 네, 스위스도 빼야겠네요. 북유럽은 아니니까. 네, 북유럽 국가들이 대부분이고요. 2019년 기준 이제 OECD 자료를 보면은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로 보면은 우리 한국이 이제 191%예요. 191%. 그러니까 GDP가 아니라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191%로 이제 6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위에는 이제 덴마크가 257%로 1위, 노르웨이가 239%로 2위, 네덜란드가 236%로 3위, 스위스 223%, 호주 210%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뭐 많은 나라들이 뭐 한국 위에도 한국 자체도 이제 높은 가계부채 비율을 갖고 있는데요. 예, 위에도 일단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는데요. 이게 한국보다 도대체 그러면은 이 나라들은 가계부채가 왜 높은가? 뭐 특히나 이제 북유럽 국가들 보면은 뭐 덴마크나 노르웨이, 뭐 이런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아무래도 이제 복지국가로 유명하잖아요. 복지국가로. 그래서 뭐 사회 안전망이 탄탄한 나라들, 소득이 좀 안정돼 있고 네, 그런 느낌을 받는데 과연 그것과 연관이 있는지 한번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요. 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이제 주택금융월보라는 간행물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2017년 2월호에 나온 제목이 북유럽 국가들은 왜 가계부채가 많을까라는 연구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이제 OECD 자료를 보면은 2015년에도 이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은 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뭐 네덜란드, 스위스, 캐나다가 이 한국보다 역시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 추세가 거의 비슷하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국가 중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제목이 북유럽 국가들은 왜 가계부채가 많을까 이런 거니까요. 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에 대해서 이 보고서가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뭐 가계부채를 줄여나가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이 북유럽 3개국은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 가계부채를 낮추고 있는데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는 오히려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제 높은 국민 부담률. 여기서 국민 부담률은 뭐냐면요. 이거 GDP 대비 이제 세금이나 사회보장 기여금으로 빠져나가는 돈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국민 부담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 이 복지국가니까 네, 이런 세금이나 사회보장 기여금이 높겠죠. 네. 많이 뜯어가고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공적 연금이 발달을 했고, 근데 또 이런 그 공적 연금뿐이 아니라 민간 시장의 연금도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것도 몰랐네요. 그래서 민간 연금 시장, 사적 연금 시장이 발달되어 있어서 미래소득이 잘 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은퇴를 했을 때도 그 연금으로 이제 생활할 수가 있으니까요. 소득이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긴 시간 갚아야 되는 뭐 대출이 있어도 크게 문제가 없다. 네,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런 개념은 뭐 저축률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미래에도 충분히 빚을 탕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대출을 뭐 그렇게 꺼리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연금에 이렇게 들어가는 돈이 많으니까요. 상대적으로 이제 가처분 소득은 작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도 그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높게 나오게 하는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에 나온 이제 두 번째 이 북유럽 3개국은 주택 보유에 굉장히 친화적인 조세 정책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들이 1990년도 초에 금융위기를 겪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금융위기 이후에 주택 건설 투자가
상당히 위축되고, 그 다음에 뭐 주택 임대차 시장도 굉장히 더디게 발달을 해가지고, 이를 좀 보완하고자 의도적으로 뭐 주택 보유세, 양도세, 그 다음에 이제 모기지 대출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세제 공제 인센티브를 주었던 경향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에 비해서 이제 집을 사는데 여러 가지 혜택, 그 다음에 뭐 집을 사고 파는 것까지도, 네. 그러니까 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 이제 이게 보고서가 2017년에 나온 거니까, 한 2010년 이후인가? 2010년 이후에 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쪽에 모기지 대출이 상품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해요. 네, 여기도 이제 저금리 상황이 되면서 이 저금리에 기반한 이런 대출 상품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상품을 이용을 해가지고 대출을 변동금리로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계부채 비율이 이제 올라간 거죠. 그러면 이제 이 3개국의 가계부채 평가 과연 얼마나 위험한가?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거시적인 지표로 볼 때 뭐 리스크를 감내할 수준이 된다고 평가한다고 합니다. 덴마크의 경우에는 이제 자산 가치 대비 부채 비율이 이제 정점을 찍고 낮아져서 자산으로 부채를 탕감할 가능성이 커지고, 뭐 스웨덴의 경우는 금융소득의 증가가 부채의 증가 속도보다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으로 빚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뭐 3개국 공통적으로 복지제도에 의한 이제 사회적 안전망이 탄탄하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리스크가 생겨도 그런 것들이 완충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모기지 상품이라는 게 이 저금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충격이 온다. 바로 이런 면에서는 뭐 한국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100% 안심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뭐 대체로 양호한데 안심할 수 없다. 뭐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우리 한국 가계 부채를 바라보면요. 한국은 그러니까 북유럽 국가들만큼 복지 수준이 높지 않죠. 그래서 아직 부족한 사회 안전망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 뭐 경기 침체 등의 충격에 대한 준비가 상대적으로 더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계부채에 대한 염려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고, 세계 1위 수준의 가계부채 부담률이라고 말해도 사실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 가계부채의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자료는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통해서 이 통계청에서 보고서를 간단하게 냈어요. 그래서 한국 가계부채의 수준과 부채 가구 특성을 정리를 했는데요. 자, 그래서 이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소득 가구들을 나누는데요. 그 중에서 이 소득 수준을 가지고 상위 20%부터 하위 20%까지 총 5개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확인을 하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료를 보면요. 가장 소득이 많은 것은 높은 가구는 소득 5분위, 그리고 소득 1분위가 소득이 낮은 하위 20% 그룹입니다. 그래서 각 분위별 평균 총 자산, 총 자산은 여기서 이제 금융 자산에다가 실물 자산을 더한 거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 이제 총 자산은요, 1분위가 총 자산이 평균 1억 9,600만 원 정도, 그리고 2분위는 2억 6,700만 원, 3분위는 3억 7,300만 원, 4분위는 약 4억 8,400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분위는 여기서 확 뜁니다. 9억 6,700만 원 정도의 총 자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런 총 자산 대비 총 부채는 1분위 그룹은 약 4,700만 원,
2분위는 약 6,400만원, 3분위 8,800만원, 4분위 약 1억 1,700만원, 그 다음에 5분위는 2억 1,9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각 분위의 이제 평균값을 이용을 해서 총 자산 대비 총 부채 비율을 보면은 모두 한 24% 정도 돼요. 그러니까 총 부채가 이제 총 자산이 4분의 1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빚을 갚아야 되면, 뭐 4분의 1 자산 털어가지고, 예, 빚 갚고 나머지 자산으로 이제 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전체 부채 비중을 보면은요, 이 총 부채의 약 41%, 상당히 높은 액수죠. 그거를 이제 소득 5분위 가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득 5분위가 많이 갖고 있다는 거는 그쪽은 뭐 이제 자산이 아까 이제 확 뛰었죠. 자산 많이 갖고 있으니까, 네. 혹시 뭐 빚을 충분히 갚을 여력이 좀 있는 그룹들에서 빚을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분위들을 보면은 뭐 4분위는 약 22%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내려가는데 마지막으로 1분위는 전체 부채의 8.8%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제 것들을 보면은 뭐 당장 내일 아침에 뭐 모두 빚 갚아 이렇게 뭐 은행에서 뭐 명령을 뭐 내리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진다고 했을 때 뭐 어떻게든 다 빚을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 평균값에 의한 비교이기 때문에, 네, 평균에서 이제 벗어난 위험군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료에서는 일단은 먼저 이걸 보여주는데요. DTA라고 해서 총 자산 대비 총 부채가 100이 넘어가는 가구를 살펴봤습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부채가 총 자산보다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가구들이 전체 가구의 약 5.8%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5.8%의 절반 정도 되는 분들이 이제 소득 1분위 가구, 하위 20%인 소득 1분위 가구에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DSR이라고 해서요, 대출의 원리금, 이제 대출 받은 거에 이제 원금과 이자를 내기 전에 그 가처분 소득에서 그 원금과 이자가 이제 차지하는 비중 나타내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실제 가처분 소득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비율이 40%가 넘는 가구, 그러니까 이 가구들이 이제 쓸 수 있는 돈에서 빚 갚느라고 40%를 빚 갚는데 내는 거예요. 이런 가구들이 전체의 약 22.3%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분위는 전체 6.6% 정도, 평균 6% 정도 되고, 나머지 분위에서는 이제 뭐 4%씩, 예, 그래서 나머지 4개의 분위가 이제 4, 4, 16, 네, 16%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1분위에서 6%를 더하면은 이제 빚에 이제 좀 부담이 큰 가구들이 전체의 22.3% 정도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이제 부채는 아무래도 이제 고소득자 계층에서 많이 갖고 있고, 뭐 그 다음에 평균으로 보면은 총 부채보다 총 자산이 많아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빚을 탕감하라고 하면은 뭐 문제없이 빚을 탕감할 수 있는 사람이 대부분인 그런 상황이지만, 이제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저소득층은 상환 능력이 좀 당장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상황이 아직 사회 안전망이 충분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경제에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은 피해는 뭐 연쇄적으로 퍼져나가니까요. 앞에서 얘기한 숫자를 훨씬 뛰어넘을 가능성이 더 크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도산을 해서 뭐 실업률이 급증한다던가, 그 다음에 뭐 경기 충격에 의해서 이제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의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 그러면은 이제 이걸 팔아서
빚을 메울 수가 없겠죠. 또 이런 게 이 실물자산, 총 자산 중에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계층들은 대부분 다 하위 계층입니다. 하위 소득 계층. 그러니까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충격을 더 많이 받게 되겠죠. 네, 뭐 간신히 갚더라도 빚을 다 갚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이런 게 전체적으로 퍼지면은 이게 이제 경제 전반에 이제 신용 경색, 경제가 멈추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가 이제 2018년 그 가계금융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인데요. 지금 이제 2020년에는 대출이 좀 더 증가했으니까요. 지금 말씀드린 자료의 상황보다는 조금 더 악화됐을 가능성도 크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가계부채는 뭐 가계부채 자체만으로도 사실 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죠. 네, 대출을 하면 그만큼 이제 이자가 발생해서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실제 소비에서 쓸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외부 충격에 이제 취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역시 이제 경제에 큰 부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조선일보는 아주 재수없게 얘기했죠. 뭐 가계부채도 높고 정부 부채도 높고 뭐 빚더미 앉았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당장 뭐 나라 경제 망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기사가 오히려 경제를 더 긴장시켜서 악영향을 주는 기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위험도가 올라갔지만 그렇다고 당장 망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뭐 방역도 잘 대처해서 세계 뭐 여러 국가들보다 훨씬 나은 상황에 있는 것도 사실인데 말이죠. 이런 조선일보가 예전에 IMF 직전에 뭐 이렇게 보도했잖아요. 한국 경제 펀더멘털이 괜찮아서 뭐 문제 없다 뭐 이렇게 보도했었는데 그때를 반성해서 그런 건지 뭐 절대 그럴 리 없죠. 그냥 문재인 정부를 까고 싶어서 이런 기사를 썼다고 봅니다. 네, 뭐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의 호들갑 기사는 이제 도움이 절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조선일보 기사가 있고요. 반면에 지난 1월 11일에 보도된 한겨레 기사를 보면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재정 건전성의 역설, 가계빚만 눈덩이. 네, 이런 제목인데요. 이 연말 이제 가계와 정부가 모두 빚더미에 올랐다고 지적하는 조선일보에 비해서 한겨레는 이제 가난한 가계, 부자 정부라는 표현을 쓰면서 정부 부채가 가계 부채에 비해 너무 건전하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뭐 GDP 대비 100%를 돌파한 가계 부채를 보면은 뭐 이제 정부 부채는 상대적으로 50%가 아직 안 되니까요. 올해 이제 아마 넘어가겠지만 뭐 상당히 양호해 보이죠. 한 절반밖에 안 되니까요. 게다가 뭐 다른 뭐 선진국들 뭐 미국 그다음에 뭐 유럽 나라들 뭐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늘린 재정 지출 정도랑 비교해 보면은 뭐 한국이 좀 덜 쓰긴 했죠. 그래서 뭐 불가능한 지적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너무 상황을 단순하게 보는 것 같죠. 이런 식의 주장을 최백운 교수도 당연히 했습니다. 작년부터 그런 주장을 했고요. 정부 부채가 너무 건전하기 때문에 이 높은 가계부채를 우리 정부 부채로 옮겨야 된다. 그래서 정부가 돈을 막 풀어서 부채를 이제 정부가 떠안고 가계부채를 막 낮춰줘야 된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최백운 교수님이 이 보편적인 기본소득 지급 주장은 사실 이 코로나 상황에 한정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줘야 된다. 가계부채를 낮추고 그거를 정부가 떠안아야 된다. 그게 정부 역할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왔죠.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 한번 보죠. 선진국이 왜 그렇게 어마어마한 정도의 재정 지출을 했는지 원인을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과 유럽 2020년 작년 초에 그리고 이제 확진자 확 늘어났었죠. 1차 대유행이 있었고 그리고 다시 지금 현재죠. 2차 대유행 와서 백신 나오면서 조금 이제 주춤하는 정도가 됐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팬데믹이 왔을 때 거리두기 정도가 아니라, 한국의 거리두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락다운을 시켰죠. 중국처럼. 네, 그렇게 강력한 방역 대책을 했고, 그 결과 어떻습니까? 경제 성장률이 엄청 마이너스로 많이 떨어졌죠. 세계 각국의 작년 2020년 이제 경제 성장률 수치를 보면 알잖아요. 한국은 마이너스 1%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재정 지출을 덜 해도 괜찮은 그런 환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거를 다 뭐 수치화해서 뭐 1% 떨어지면 재정을 얼마를 지출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상황 차이는 명확하죠. 상황 차이는 매우 명확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작년에 이제 추경 4번이나 했죠. 그리고 올해 예산도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 약 9% 본 예산 대비 9% 증가된 558조. 네. 그러니까 작년 본 예산 512조를 훌쩍 뛰어넘죠. 네. 그리고 올해 상반기 안에 그 예산액의 60%가 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이제 홍남기 부총리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일단은 빠르게 투입해가지고 많은 돈을 사용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뭐 만약에 상황이 좋아지지 않거나 나쁜 것이 있으면은 뭐 추경을 할 생각도 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가 빠르죠.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부 부채는 증가하는 양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에서 중요하냐면은 이제 신용평가기관의 이제 신용평가, 국가 신용도 평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은 그만큼 또 경제에 약간의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많이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 이제 기재부와 한국 정부와 이제 IMF가 이제 매년 연례 협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서로 뭐 상황을 이제 한국 정부에서는 뭐 현재 경제 상황, 뭐 그다음에 뭐 현재 이렇게 대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뭐 IMF에서는 뭐 코멘트 뭐 잘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아쉬우면 아쉬운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하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이 내용은 IMF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얘기만 쓴 게 아니라는 것을 나름대로 확인을 했고요. 이제 IMF 협의단의 이제 단장이 얘기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한국 예산에 대해서 2021년 예산은 확장적인 재정 정책 기조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으나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인 이전 지출을 늘리고 회복을 뒷받침하는 공공 투자 계획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해 예산안 대비 재정 적자 규모가 다소 늘더라도 향후 몇 년에 걸쳐 점진적인 재정 건전화로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러한 맥락에서 재정 준칙 기반의 중기 프레임워크에 의거 재정 준칙을 운영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금융정책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했는데요. 리스크 완화를 위한 거시 건전성 정책 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가계부채가 계속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면 규제 수준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 앞으로 경제가 회복되면서 지원의 주된 목적이 유동성 공급에서 기업 구조조정 촉진과 생존 가능성 제고를 위한 선택적 조치로 바뀔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정부 재정 지출에 대해서 이제 현재 정책 기조가 적절하지만 뭐 노동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인 이전 지출을 늘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 가계부채는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은 규제를 하고, 그 다음에 경제 회복 단계에서는 이제 좀비 기업,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
기업인데 이제 대출금으로 계속 그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기업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제 구조조정을 촉진을 하고 선택적으로 지원하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이 이제 뭐 IMF의 권고를 뭐 반드시 따라야 될 필요는 없겠죠. 없겠지만 이제 뭐 이런 IMF의 권고 내용은 홍남기 부총리께서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들과 맥을 함께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이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얘기를 보면은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연히 할 것이지만 맞춤형과 비선별을 동시에 할 수 없다고 했죠. 작년에도 이미 이제 4번에 걸친 추경을 했고요. 이 홍남기 부총리의 원래 별명이 예스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으로서 이제 뭔가 지휘 체계에 의해서 명령이 내려오면은 거의 반드시 따르는 그런 스타일. 우리 정부에서도 그랬어요. 큰 방향에 있어서 대통령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거를 막 자꾸 왜곡해가지고 보도를 해서 뭐 대통령 말씀도 안 듣는 것처럼 아니면은 뭐 우리 민주당과 각을 세우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보도들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도 이제 최근 이제 손실보상제 법제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이 손실보상제 법제화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책으로 확장시켜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어저께 금요일에 그 일부 언론에서 뭐 이낙연 대표는 최근 국회 연설에서 이제 보편과 선별 지급을 동시에 하겠다 뭐 했다면서 홍남기 부총리가 바로 그날 저녁에 뭐 반대 표시했다. 그래서 막 당정 갈등이 있다 이런 식의 보도를 막 하는데 참 아주 웃기지도 않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절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맞춤형 지급과 보편 지급 이것을 이제 뭐 테이블에 일단 놓고 협의하겠다. 뭐 그렇게 그 정도로 얘기를 했죠. 이거를 같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데 문장에 이렇게 그대로 딱 드러나는데 이거를 왜 왜곡해서 이렇게 보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저께 그 대본 준비하다가 그 기사 보고 좀 화가 나서요. 좀 뜬금없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본래 얘기로 들어가면요. 이제 이 IMF와 연례 협의에서 그 한국은행의 국채 매입에 대해서 이제 보도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거를 하는 이유는 이 최백은 교수가 최근에 그 한국은행의 국채 매입, 국채를 직접 정부에서 사들여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국채를 발행을 하면은 이게 이제 시장에 풀립니다. 시장에 풀려서 뭐 시중은행이나 증권사 이런 데서 사갈 수가 있는데요. 물론 한국은행도 그 시장에서 한국 국채를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백은 교수는 그렇게 사들이라는 게 아니라 국채를 갖다가 정부에서 다이렉트로 그냥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런 직접 매입.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직접 매입해서 기본소득 하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기본소득 하라는 주장이고요. 자, 한국은행은 작년에도 국채를 매입을 했었습니다. 이번 이제 IMF 연례 협의회 이제 협의단의 단장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떤지 보면은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국채를 매입했을 때 유통시장, 발행시장 중 어느 방법을 통한 매입이 좋은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이요. 2020년 한국은행에서 몇 차례 국채 매입을 진행한 적이 있다. 작년에 국채를 매입한 방법을 보면 시장 참여자들과 함께 시장 가격에 매입했는데 이것이 선호되는 방법이다. 그 이유는 만약 발행시장을 통해 매입하게 되면 가격 발굴 과정이 미비할 수 있다. 유통시장을 통한 매입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한국은행이 국채를 매입을 하더라도 직접 매입하지 말고 이제 시중은행이나 금융사들과 같이 유통시장에서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언급한 이유가요. 작년에 최백은 교수가 막 기재부를 다그치면서 방송에서 그 중에서 이제 막 근거로 든
그거예요. 왜 IMF에서도 확장적 재정 운용을 권고했는데, 기재부는 왜 안 하냐, 확장적으로 재정을 쓰지 않느냐, 막 방송에 나와서 그랬거든요. 굉장히 이 선택적인 인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 IMF 얘기를 하는 겁니다. IMF는 절대 최백운 교수님 주장과 같지가 않아요. 서로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선택적으로 딱 콕 집어서 확장적 재정 운용 그 얘기만 인용을 해가지고 기재부를 깐 겁니다. 다 보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보고서도 뭐 무시하겠지만, 예. 이게 가계부채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계속 중간중간 최백운 교수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 약간의 의도는 있습니다. 예, 이 에피소드를 주간 최백운으로 만들기 위한 의도가 있기는 하는데요. 예. 어쨌든 이 최백운 교수 굉장히 선택적으로 IMF를 인용을 한다. 예, 이 얘기를 잠깐 짚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 그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많이 낮췄어요. 뭐 많이 낮췄는데도 아예 안 늘어난 건 아니죠. 아니고 또 작년에는 약간 좀 패닉 상황도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땡겼죠. 그 주가 올라간 거랑 뭐 부동산 가격 올라간 것들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계부채 상황은 뭐 이 정부에도 부담이 좀 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국회 예결위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계부채도 엄중하다고 생각해서 각별한 관리 노력을 하고 있고 국가 채무도 재정의 역할 제대로 하면서도 관리 노력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뭐 상당히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중요하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해야 되고 그 대신에 재정이 무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한히 쓰지 않고 또 가계부채 역시 빚이니까 관리 필요하기 때문에 각별하게 관리 노력하겠다. 뭐 답답해 보이지만 이런 원론적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이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홍남기 부총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고 응원하는 거죠. 이 최백운 교수처럼 하면 더 큰 리스크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국채 매입해가지고 한국은행 국채를 직접 매입하면은 그만큼 돈을 찍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꾸 언급하기 미안한 저 지구 반대편의 나라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되진 않지만 생각보다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10년 안에 찾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추세를 보면은. 자꾸 그 나라, 고통받는 나라 이야기 꺼내기 좀 미안합니다. 어쨌든 한국은 한국에 맞게 잘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이런 혼자서만 얘기하는, 혼자서 좀 큰 스피커, 김어준 씨 같은 그런 방송에 나간다고, 이 얘기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지금은 심지어 뭐, 이거 얘기를 왜 자꾸 들어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언론사에서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김어준 당신은 무슨 경제 가정교사라고 최백운 교수를 불러내고 그렇습니까? 김어준이 제일 많이 떼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다음에 뭐 뉴스가 있는 저녁 YTN, 그 다음에 뭐 KBS 최경영 씨 프로도 나오고, 하여튼 너무 여기저기 많이 불러댑니다. 좀 다른 사람 불러서 다양하게 들어봐야지. 이렇게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을 정기적으로 불러서 이렇게 방송 떠들게 할 수 있는 마이크를 갖다 대주는 게 뭐 저는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에피소드로 찾아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댓글,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